안녕하세요. 73세 김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남편이 떠나고 나서의 삶은 생각보다 더 고단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원래 가난했어요. 남편이 공사판에서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오고 저는 작은 가게에서 일하며 부족한 돈을 채웠어요. 넉넉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아이들 먹이고 입히는 데는 지장이 없었죠.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지만 몸이 약했어요. 오래전부터 허리가 좋지 않았고 병원에서는 공사판 일을 그만두라고 했어요. 하지만 형편이 어려우니 그럴 수가 없었죠. 그러다 10년 전 남편이 일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옮기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졌어요.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터졌고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당장 큰 돈을 마련할 수가 없었죠. 남편은 그때부터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일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생활은 더 힘들어졌고 저는 더 열심히 일해야 했어요. 그런데 5년 전 남편이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병이 점점 악화되었어요.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졌을 때 저는 그저 발만 동동 구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저는 혼자서 남은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몸이 크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다리가 좀 아프긴 했지만 혼자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떠난 후 시간이 지날수록 제 몸도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쪽 다리가 부러져 장애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혼자 길을 나서기를 힘들어하였죠. 그리고 우리 부부는 아이가 넷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큰아들은 어릴 때부터 반항이 심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사고를 치고 다녔고 성인이 되자 집을 나갔어요. 처음에는 연락이 됐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니 결국 완전히 끊겼어요. 지금 어디서 사는지 살아는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둘째 딸, 둘째는 착한 아이였어요. 어려운 형편에도 불평하지 않고 동생들을 챙겼어요. 하지만 20대 초반에 큰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어요. 가난한 부모 아래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떠나보내야 했던 아이. 그때부터 저는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셋째 아들, 셋째는 오래전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몇 번 연락이 오더니 어느 순간부터 소식이 끊겼어요.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 막내 아들, 유일하게 연락이 되는 사람이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는 착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아들의 성격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었어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지고 사는 성격. 아내에게도 찍소리 못하는 남편이 되었고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답답했어요. 막내 아들은 결혼한 후 점점 저와 멀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래, 결혼하면 배우자가 우선이지.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며느리는 저에게 예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와의 첫 만남, 막내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기뻤어요. 이제 우리 아들도 가정을 이루는구나.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은 솔직히 별로였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저를 똑바로 보지도 않았어요. 어딘가 싸늘한 인상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하며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래,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 결혼 후에도 자주 찾아오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명절에 찾아와서도 인사를 하긴 했지만 마지못해 하는 느낌이었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휴대폰만 쳐다보며 딱히 대화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처음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원래 저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점점 대놓고 무시하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요즘도 그냥 집에만 계세요? 며느리가 툭 던진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말투에는 걱정이 없었어요. 그냥 한심하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이런 말도 했어요. 저희 엄마는 친구분들도 많고 맨날 바쁘시던데.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비교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아, 그래.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가 점점 더 무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4년부터 며느리는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겠다고 하더니 냉장고에 있던 자기네들 먹다 남은 음식을 그대로 놓고 갔어요. 뚜껑도 제대로 덮여 있지 않은 플라스틱 반찬통. 그 안에는 남은 나물 몇 줄기와 다 식어 굳은 볶음밥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저를 챙겨주는 걸까?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먹다 남은 걸 가져다 준 걸까?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그 반찬통을 쳐다봤어요. 결국 먹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내가 왜 먹다 남은 음식까지 받아야 하지? 서러움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아들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아들은 이런 일로 걱정하면 오히려 나를 유난 떠는 노인네 취급할 게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더 대놓고 저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태도가 변한 건 2024년부터였어요. 원래도 저에게 살갑진 않았지만 그 전까지는 그래도 예의는 차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동네 경로당이라도 다녀볼까 싶어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적이 있었어요. 아들아, 요즘 내가 집에만 있어서 그런가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네. 가까운 경로당이라도 가볼까 하는데 그런데 아들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며느리가 먼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경로당 가면 뭐 하시게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그냥 사람들도 좀 만나고 가만히 있으면 더 아플까 싶어서. 그러자 며느리는 피식 웃더니 한심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는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그냥 집에서 쉬세요. 괜히 다니셨다가 넘어지면 어떡하려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면 좋지 않겠니? 아휴,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계시는 게 좋아요. 괜히 다녀봤자 힘들기만 하죠. 그 말투가 너무 싫었어요. 그게 진짜 저를 걱정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냥 귀찮다는 뜻이었어요. 아들도 뭔가 말하려다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끝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저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저녁 때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오늘 좀 늦니? 그런데 아들이 전화를 받기도 전에 며느리가 먼저 받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 그냥 우리 아들 올 때 뭐 좀 사오라고 하려는데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이 너무 싸늘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바빠요. 집에 먹을 거 많잖아요. 어이가 없었어요. 분명히 냉장고에 반찬 하나 없는데 무슨 먹을 게 많다는 걸까?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며느리는 제 말을 다 듣지도 않고 바로 끊어버렸어요. 어머니, 저희도 생활이 있어요. 맨날 저희만 의지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휴대폰을 손에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의 태도가 이렇게 변하던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가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요즘 정부에서 노인들 지원금 같은 게 많이 나온다면서요? 저는 며느리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좀 의아했어요. 이 아이가 내 걱정을 했던 적이 있었나? 그런가? 나야 잘 모르지. 그러자 며느리가 기대했던 대답이라는 듯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건 우리가 신경 써 드려야죠. 제가 알아볼 테니까 어머니는 걱정 마세요.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어요. 저는 그런 걸 신청하는 방법도 잘 몰랐거든요. 그럼 그래 줄 수 있겠니? 당연하죠. 어머니도 연세도 있으신데 그런 혜택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죠. 그렇게 저는 며느리에게 지원금 신청을 맡겼어요. 하지만 그게 실수였어요. 며느리는 제가 직접 신청할 수 없다는 걸 이용했어요. 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어떻게 해야 이득을 보고 살 수 있는 건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거동도 불편한 휠체어를 끌고 있는 노인이니까요. 어머니, 서류 몇 개만 작성하면 돼요. 하며 제가 모르는 서류들을 내밀었어요. 저는 글씨도 잘 안 보이고 내용도 어렵고 믿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사인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원금을 신청한 지 한 달쯤 지나자 저는 조용히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들아, 그 지원금은 언제쯤 나오는 거니? 그런데 아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지원금이요? 그거 나왔을 텐데요? 아니, 며느리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하더라. 그러자 아들이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여보, 우리 엄마 지원금 아직 안 나왔어? 그러자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아직 행정 절차 때문에 늦어지고 있대요. 그래? 아들은 별 의심 없이 넘겼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 달이 지나도 지원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이상해서 다시 며느리에게 물어봤어요. 얘야, 아직도 안 나온 거니? 그러자 며느리는 표정 하나 안 바꾸고 말했어요. 아이고, 어머니, 요즘 나라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원래 늦게 나와요. 다들 기다리고 있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기다렸어요. 어쩌겠어요. 저는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낯선 번호였어요. 원래 모르는 번호는 잘 안 받는데 그날따라 뭔가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소리가 이상했어요. 경위님, 장애인 수당 관련해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수당. 추가 서류? 예? 경위님 보호자 명의 계좌로 이미 지급이 완료된 건으로 확인되는데 추가 서류 제출이 누락되어 연락드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요? 보호자 명의 계좌요? 네, 보호자 명의로 지급되었고요. 1월부터 계속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1월부터 지급되고 있었다고요? 그럼 며느리가 한 말은 거짓말이었다는 건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전화기 너머로 상담원이 말을 이어갔어요. 혹시 확인해 보시고 계좌 내역이 필요하시면 보호자분께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멍하니 전화기를 쥐고만 있었어요. 1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었다. 그럼 대체 내 지원금은 다 어디로 간 거지? 전화를 끊고 나서야 며느리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나라에서 늦게 주는 거예요. 요즘 예산이 부족해서 다들 기다리는 중이래요. 이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잖아요. 며느리는 처음부터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 척 하면서 내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아들에게 전화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번호를 누르려니 망설여졌어요. 아들이 내 편을 들어줄까? 아들은 며느리 말을 더 믿을 가능성이 컸어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항상 며느리 편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증거를 먼저 모아야 했어요. 며느리 몰래 지원금이 들어오는 계좌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어요. 은행에 직접 가고 싶었지만 제가 거동이 불편하니 혼자 가기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마침 며느리가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는 날이 있었어요. 병원에 가는 김에 은행에도 들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병원에 가기 전에 저는 며느리에게 일부러 말을 꺼냈어요. 얘야, 은행 좀 들르면 안 될까?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은행이요? 어머니, 요즘 은행도 보이스피싱 많고 위험한데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래도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게 낫지 않겠니? 아이고, 어머니,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린다니까요. 괜히 피곤하게 은행까지 가시면 힘들어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뭔가 감추고 있다는 걸요. 저는 일단 며느리 말에 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병원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며느리가 잠깐 약국에 들른 사이에 저는 바로 은행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 은행이죠? 제가 계좌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제 명의의 계좌의 입금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1월부터 지원금이 꾸준히 입금되고 있었고 그 돈이 정기적으로 어떤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바로 며느리의 계좌로.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며느리는 처음부터 제 지원금을 가로채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보호자 계좌로 돈을 받게 설정해놓고 저에게는 아직 지급이 안 됐다.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이제 저는 확실한 증거를 잡았어요. 하지만 당장 이 사실을 밝히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들까지 속고 있을 가능성이 컸으니까요. 며느리가 내 돈을 가로챘다는 걸 확신한 순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당장 며느리에게 따질 순 없었어요. 아직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은행 직원에게 추가로 물었어요. 그러면 그 계좌에서 또 다른 곳으로 돈이 빠져나간 내역도 있나요? 직원이 잠시 조회하더니 말했어요. 네. 정기적으로 한 쇼핑몰 결제 내역이 있고 어떤 개인 계좌로도 꾸준히 이체되고 있습니다. 쇼핑몰 결제. 개인 계좌. 제 돈으로 며느리가 자기 사치품을 사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까지 돈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며느리가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어머니, 요즘 돈 쓰지 마시고 아끼셔야 해요. 나라 지원금도 줄어들고 있대요. 요즘 다들 힘든데 저희도 사정이 안 좋아요. 이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며느리를 속이면서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겠다고요. 우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며느리가 나를 얼마나 함부로 대하고 있는지 살짝 떠봤어요. 아들아, 요즘 내 아내가 많이 바쁜가 보네. 나한테도 잘 신경 못 쓰는 것 같고. 그러자 아들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미안해. 요즘 지영이도 장사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 그래도 엄마 챙기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챙기긴 뭘 챙겨? 내 돈이나 빼돌려서 자기 생활에 썼으면서.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지영이한테 부담 주면 안 되겠네. 그리고 저는 일부러 며느리에게 더 의존하는 척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 일부러 며느리에게 다정하게 다가갔어요. 얘야, 요즘 내 덕분에 마음이 좀 편안하다. 며느리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며 웃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에요? 저한테 칭찬까지 하고. 내가 이제 너한테 다 맡길 테니까 믿고 의지할게. 그 말이 며느리에게는 굉장히 듣기 좋았나 봐요. 자연스럽게 긴장을 푸는 게 보였어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집 안 곳곳에 녹음기를 두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혹시 남편과 따로 이야기를 하는지 몰래 녹음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됐어요. 어느 날 부엌에서 며느리가 통화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어요. 아니, 나도 지금 힘들다고. 시어머니 돈에서 더 못 빼. 당신도 좀 알아서 해. 맨날 내 돈만 믿고 있으면 어떡해? 당신? 도대체 누구랑 이야기하는 걸까? 그때 순간적으로 은행에서 말했던 개인 계좌가 떠올랐어요. 혹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던 걸까?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아들에게 모든 걸 말하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우리 좀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엄마 무슨 일이야? 너 내 아내가 내 지원금을 관리한다고 했잖아. 응. 엄마 혼자 다니기 힘드니까 지영이가 대신 처리하는 거잖아. 그런데 말이다. 내가 직접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했어. 그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굳었어요. 뭐라고? 1월부터 내 지원금은 계속 입금되고 있었어. 그리고 그 돈이 지영이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더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지영이가 다른 사람한테도 돈을 보내고 있더라. 그제야 아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니? 나는 그냥 내 아내가 내 돈을 관리해주는 줄만 알았지. 그제야 아들은 뭔가 눈치챈 듯 했어요. 엄마, 나 지금 갈게.
아들은 곧장 집으로 달려왔어요. 그때 마침 며느리도 집에 와 있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아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곧장 며느리를 쏘아봤어요. 지영아, 엄마 지원금,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며느리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바로 태연하게 웃었어요. 무슨 소리야? 무슨 짓을 했다니? 엄마 계좌에서 내 계좌로 돈이 빠져나갔어. 그리고 내가 또 다른 계좌로 계속 돈을 보내고 있었어. 그제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거 아니야. 오해야. 오해? 오해는 무슨? 엄마한테 다 떠넘기고 우리 엄마한테 한 달에 30만 원만 주면서 나머지 돈은 내가 가져갔잖아. 그 순간 며느리는 완전히 표정이 변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했어요. 그래, 맞아. 내가 가져갔어. 그 말에 아들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대체 왜 그랬어? 그러자 며느리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너 같은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는 도저히 못 살겠더라. 우리 가게 요즘 장사도 안 되고 대출도 막혀서 어쩔 수 없었어. 그 말에 아들은 주먹을 꽉 쥐고 말했어요. 나 이혼할 거야. 아들의 선언에 며느리는 순간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혼? 그래. 이제 끝이야. 아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껏 며느리에게 기가 눌려 아무 말도 못했던 아들이 처음으로 단호하게 결정을 내린 거였어요. 너 나랑 이혼하고 싶다고? 며느리는 당황한 듯 웃었어요. 여보, 그거야 내가 잠깐 잘못한 거지. 무슨 이혼까지 해? 당신 지금 감정적으로 이러는 거잖아.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감정적인 게 아니라 나는 이제 내가 하는 말 하나도 못 믿겠어. 그 순간 며느리는 돌변했어요. 그래? 이혼해? 좋아. 그럼 내 엄마 어디 가서 도움 받을 사람 없을 텐데? 너는 날 버리면 누가 내 엄마 돌봐주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들은 단호했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 엄마한테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신경 쓸 거니까. 그 순간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더니 갑자기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제발 좀 그냥 넘어가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녀는 마치 이제야 반성한 듯 울먹였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너 처음부터 내 돈을 노린 거였지?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신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녀의 눈물도 믿을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거짓말로 내 돈을 가져간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 아들이 며느리를 향해 말했어요. 법적으로 다 해결할 거야. 이제 경찰에도 연락할 거고 변호사도 선임할 거야. 그 말에 며느리는 깜짝 놀라더니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경찰, 변호사? 그깟 몇백만 원 때문에 나를 경찰에 넘긴다고? 그깟 몇백만 원? 이건 우리 엄마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이야. 아들은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며칠 후 경찰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어요. 며느리는 처음에는 당당했어요. 무슨 증거로 저를 신고하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확실한 증거를 모아놨었어요. 은행 계좌 내역, 내 지원금이 며느리 계좌로 빠져나간 기록, 녹음 파일, 며느리가 통화 중 나눈 대화 내용, 거래 내역, 며느리가 내 돈으로 명품을 산 내역. 경찰은 모든 걸 확인하더니 곧바로 며느리를 연행해 갔어요. 아니, 저 진짜 그런 거 몰라요. 오해예요. 며느리는 끝까지 발버둥을 쳤어요. 하지만 증거가 확실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고 며느리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어요. 결국 법원에서도 며느리의 죄가 인정됐고 그녀는 징역형과 함께 내가 빼앗긴 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렇게 며느리는 최후를 맞이했어요. 그 후로 저는 변호사와 함께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어요. 빼앗긴 돈도 일부는 되찾았어요. 아들은 결국 며느리와 이혼했고 저를 직접 챙기겠다고 했어요. 엄마, 이제부터 내가 책임질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지금까지 너무 외로웠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 적어도 내 곁에는 내 아들이 남아있구나. 그 생각에 조금은 위로가 됐어요. 이 사연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라도 저처럼 힘든 일을 겪고 계신다면 제발 주저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거든요. 저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제 인생에서 너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처럼 당하지 않기를 바라요. 혹시라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부디 행복하세요. 이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